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각으로 한 7천여 킬로미터 올라갔다는 일본 측 분석도 나왔어요. 합참 발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참이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기를 7시 10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발사가 된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7시 10분쯤에 발사가 됐다. 포착을 해서 계속 추적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 방위성도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7시 11분쯤에 발사가 돼서 홋카이도 서쪽에 떨어졌고 한 7,000km 정도를 상공까지 날아올랐다. 그리고 1시간 26분 정도 그렇게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 하코다테에 있는 그 해협 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경제수역 바깥쪽에 바로 떨어졌으니까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방송이 보니까 아침부터 저 소식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NHK 보도를 제가 보니까 기타조선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북조선이라고 하죠. 네, 발사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SCM 바로 후죠. 네, 그 SCM을 통해서 북과 러시아 간의 밀접한 군사 협력, 특히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에 대한 규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SCM을 그 타겟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번에 발사 시험한 게 ICBM급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그 급부로 ICBM과 관련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실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굉장히 북한이 서두르고 있다라고 아하. 보고요. 그 ICBM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장 그 영향을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뿐만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군이 파병이 돼야 되는데 그 파병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지장을 주지만 당장 그 미군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ICBM급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뭐 SCM 회의를 겨냥한 정치적인 아하. 액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고 심장하다, 깊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요즘 김정은 매우 바쁩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입속 챙기랴, 파병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으로 동요하는 민심 억누르랴, 미국 대선판 기웃거리랴, ICBM과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정보본부가 관련된 보고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어저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금 현재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ICBM 발사를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는 이미 핵실험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ICBM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체가 이미 배치가 됐고 이동식 발사체로 아직 거치는 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쏘는데 몇 시간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ICBM 같은 경우에 북한이 현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ICBM 개발이 지금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ICBM 재진입 기술, 그렇죠. 그 첨단 기술을 입수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CBM 발사 실험을 통해서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진입 기술을 이미 넘겨받아서 그걸 이번에 실험하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우리는 밑줄을 좀 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시점은 미국 대선 앞이나 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보 전문가인 정 의원 보시기에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글쎄요. IC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러시아가 그걸 그렇게 쉽게 넘겨줄 것인가, 기술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네.
ICBM이 또 왜 중요하냐면 미국까지 도달하는데 거기다가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화시켜서 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핵을 갖고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핵실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아주 춥기 전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12월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보 당국의 설명이고요. 심지어는 뭐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에 핵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라는데 어쨌든 핵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하에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핵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마치 또 문제가 해결했던 것처럼 서로 악수하면서 정치적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러시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이미 넘었고 첫 교전이 벌어졌고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 이틀 전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한 곳이 드러났어요. 리투아니아. 여기는 이제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다음 타겟으로 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밀고 있죠. 이곳의 NGO 단체의 주장입니다. 자, 진상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투아니아의 비영리 단체인 블루 옐로우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의 대표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10월 25일에 교전을 벌였고 그 교전으로 북한군을 전부 사살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이 생존을 했다. 네. 그리고 그 한 명, 생존한 한 명을 수색을 해봤더니 브리아틴이라는 그런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몽골계 소수 공화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브리아티아. 브리아티아라는 러시아의 그 작은 공화국인데 몽골계 원주민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북한 군인을 자국민으로 위장하는 서류를 발급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그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얘기까지 증언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당국은 확인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말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보는 각 나라마다 개연성이 있다. 틀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지형이 매우 광활한 개활지입니다. 세계 밀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밀의 생산지예요. 곡창입니다. 넓어요.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가 맹활약 중입니다. 따라서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형도 잘 모르고 전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북한군이 주로 이제 후방 침투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잖아요. 그런데 익숙해 있는 정예부대이다 보니까는 이 광활한 개활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예화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숫자가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보급품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드론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희생자는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북한 인민들에게 쉬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북한에 알려지게 되면은 북한 내부의 소요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독재자일수록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바쁠 뿐만 아니라 불안 요소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 군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이제 K 대대다 이렇게 낮춰보더니 그들 눈에는 뭐 다 중국인 같은가 봐요. 빌어먹을 중국인들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는 1차적으로 방어 무기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힌 특사 파견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무기를 지원할지를 이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우리가 155mm 구경의 포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네. 밝혔고요. 일단 우선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방어용 무기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물품이 예를 들면 육군의 공병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굴착기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아니면 지뢰 탐지기 같은 이런 방어용 장비를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기로는 이 전투기를 요격시킬 수 있는 천공-1 미사일 또는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공-2 미사일 이런 방어용 요격 미사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격용 무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일부 언론이 155mm 포탄을 보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주력 무기가 155mm 포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그 재고가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군에 지금 미국이 유사시를 위해서 155mm 포탄을 지금 재고를 놔둔 것이 있는데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해서 앞으로 155mm도 공격용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쥐스탱 트리도, 불어식 발음입니다. 영어로는 뭐 저스틴 트루도 이렇게 하죠. 부자 총리의 아들입니다.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전 전황, 정보 공유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갔다고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나토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로서는 또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캐나다와 한국 간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단합된 대응을 함께 하겠다라는 통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 대표를 이제 파견하도록 이제 캐나다가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열리는 저 회의에 우리 대표 간다고 그래요? 네, 그 다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전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요.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과 실질적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와 언론에 알게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국제 정치이거든요. 은밀하게. 근데 지금 뭐 155mm 포탄과 관련해서 지원이라기보단 직접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간접 지원은 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방어용 무기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 살상 무기를 하는데 일단 방어용부터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불가피하게 그걸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공공연히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보적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이 좀 수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때로는 은밀한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김정은이 스나이퍼들, 처형조를 함께 보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가 일각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군 같은 경우에 이런 낯선 지역에 지금 전장에 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지형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은 드론전 때문에 상당히 희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탈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투항을 한다든가 이참에 탈북을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하는 그런 북한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군의 탈영이나 투항을 막기 위해서 처형조가 30, 40명의 부대와 함께 움직이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30명 단위로 움직이는 북한군과 함께 통역병 1명과 러시아 장교 3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북한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스나이퍼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 이미 블라디보스톡 거쳐서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푸틴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안보 최측근인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얼마 전에 평양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김정은의 지금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인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얼마나 늘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푸틴이 지난 6월에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그렇죠. 답방으로 김정은을 모스크바로 좀 초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참에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둘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거래의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오갔을 것이고 답방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30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 대표, 러시아 북한 대표 간에 그야말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섬뜩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군이 드론에도 취약하고 또 그런 평지 개활지에도 취약한데 완전 총알바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의 장을 통해서 파병 북한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병사들이 그 관리에 따라서 뭐 1인당 2,000달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병사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와 또는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북한 인민도 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는 것, 특히 그 러시아의 영토라고 할 수 가장 오래된 영토거든요. 크루스크라는 곳이. 그런데 여기 투입됐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에게도 이 전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대사가 뭐 모두 거짓말이라 그랬다는데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외교전으로서 계속될 개연성이 큽니다. 네. 자, 이 안보리 회의에서 나온 얘기 아주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석 대표가 북한군들 바디백에 다 실려갈 수도 있다. 바디백이 뭡니까? 시체 가방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